어머니, 제발 이것 좀 제대로 접어 놓으세요. 이 정도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주방이 조용해지는 순간 은지의 목소리가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설거지를 끝내고 물기를 털던 내 손이 잠시 멈췄다. 싱크대 위 불빛은 은지 얼굴만 밝게 비추고 나는 어둑한 뒷벽에 서 있었다. 나는 올해 69. 이름은 복심이다. 아들 준호 부부 집으로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 때문이었고 생활비도 좀 아껴보려고 마음먹었던 선택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내 선택이 맞았는지 모르겠다. 은지는 내 아들 준호의 아내, 그러니까 내 며느리다. 젊고 예뻤다. 말끝마다 예의가 붙어 있었지만 그건 남편 앞에서만이었다. 문만 닫히면 표정이 돌처럼 굳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갓산 가정부를 보는 듯했다. 어머니, 제가 뭐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집안일 좀 깔끔하게 해달라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요즘 눈이 침침해서. 은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요. 그럴수록 더 신경 쓰셔야죠. 애도 봐줘야 하는데. 말은 정중한데 말투가 정이 없었다. 손등의 주름이 시야에 밟혀 괜히 마음이 움츠러졌다. 그때였다. 손주 민재가 울음을 꾹 참는 얼굴로 내 앞에 와서 말했다. 할머니, 손 아파? 내가 반창고 붙여줄까? 은지는 그 말을 듣자 민재를 잡아 끌었다. 민재야, 그러지 말고 엄마 따라와. 할머니 바쁘시대. 나는 아무 말 없이 민재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이 손끝이 자꾸 내 쪽을 향하던 게 마음에 남았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여보, 나왔어. 문이 열리자 은지의 표정이 단숨에 바뀌었다. 아까까지 냉혹했던 얼굴이 금세 달콤한 미소로 가득 찼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준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은지 눈빛이 차갑게 흔들리는 걸 곁눈으로 봤다. 은지는 남편에게만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괜히 불필요한 말하지 마세요. 피곤한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말고. 그리고는 다시 환한 얼굴을 하고 준호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내가 있는 자리 아래로만 그림자가 길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준호가 씻으러 들어가자 은지는 나를 불렀다. 어머니, 방 좀 오세요. 드릴 말이 있어요. 문이 닫히자 그녀의 말투가 다시 예전처럼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에 계시는 건 좋지만 집안일은 제대로 해주셔야죠. 부모처럼. 알겠죠? 부모.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내가 부모냐? 중얼거리자 은지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럼요.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애도 봐주시고. 엄마 역할이 아니라 보조 역할이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겨우 내뱉었다. 은지야, 나는 너희 시어머니야. 그러자 은지는 웃었다.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건조한 비웃음 같은 얕은 미소였다. 어머니, 사람은 서로 도움이 될 때만 가족이에요. 지금은 엄마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사는 분이에요. 그 말이 끝난 뒤 방 안 공기가 쓰라리게 식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하지만 내 번호를 알고 있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받아든 휴대폰 화면에는 보지 못한 번호가 떴다. 잠시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혹시 박복심님 맞으세요? 생전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그런데 목소리 끝이 이상하게 친근했다. 네, 그런데요? 여자는 숨을 골랐다. 제가 꼭 찾아뵈야 할 분을 찾고 있어요. 그분이 복심님일지도 몰라서요. 은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도대체 누가? 여자의 말이 이어졌다. 혹시 36 해전에 아이 하나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내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은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무슨 전화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전화 속 여자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혹시 복심님이 제 친엄마이신가요? 대답할 수 없었다. 눈앞이 그대로 멈춘 듯 했다. 은지의 표정만이 천천히 아주 느리게 변해갔다. 충격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표정.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오늘의 이 전화가 우리 집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전화를 끊은 뒤 거실로 나와 앉았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다. 은지는 아직도 내 맞은편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소처럼 차갑고 단정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방금 그 전화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대답을 미루듯 물컵을 잡았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물기만 번졌다. 잘 모르겠다. 아무튼 처음 듣는 사람이었어. 은지는 의자를 끌어와 내 앞에 딱 붙여 앉았다. 평소 같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다. 근데 어머니, 왜 이런 이상한 전화가 오죠? 그녀는 내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낡은 가디건, 오래된 손목시계, 해진 슬리퍼. 그 눈빛에는 은근한 톤이 깔려 있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긴 게 있는 것 같은데 설마 빚? 아니면 과거에 문제 있었던 사람? 그런 의심. 나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냥 오래된 일 같더라. 그러자 은지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에도 이런 전화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내 말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는 눈빛이었다. 은지는 손을 턱 밑에 대고 말했다. 어머니도 그렇고 그 전화한 사람도 그렇고 말투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돈이 안 된 사람들. 순간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말투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냐? 내 말에 은지는 빙긋 웃었다. 아니에요. 사람은 겉을 보면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단어였다. 은지는 갑자기 내 손등을 살짝 집어들었다. 이것 봐요. 굳은 살 많고 거칠어졌잖아요. 오래 힘든 일 하신 분들 손이에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런 전화 많이 받더라고요. 나는 손을 다시 당겨왔다. 내 손이 왜? 아니요. 아무 말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내 나이, 내 겉모습, 내 손에 굳은 살. 은지는 그것으로 나를 분류하는 것 같았다.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무슨 얘기해? 은지는 즉시 표정을 바꾸고 손끝을 털며 말했다. 아니야,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한 전화 받으셔서 내가 걱정되는 말 몇 마디 했어. 준호는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엄마, 괜찮은 거죠? 은지는 남편 팔짱을 끼며 은근히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좀 정신 없으시잖아. 이 전화 같은 것도 헷갈리고. 내 표정이 굳자 준호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여보, 엄마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해? 그러자 은지는 웃으며 덧붙였다. 오해하지 마. 나 나쁜 뜻 아니야. 그냥 요즘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준호는 미묘하게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서 은근한 걱정이 비쳤다. 그 걱정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의 시작 같아서 더 아팠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 약해지는 모습. 은지는 그것조차 남편에게 증거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겉모습, 겉말투, 겉행동. 그걸로 그녀는 사람을 판단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대상이 바로 나였다. 그리고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내 오래된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에서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이 미끄러져 나왔다. 색처리가 흐릿해진 3살쯤 되는 여자아이의 사진. 은지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민재 어릴 때 사진도 아니고 준호 씨 어릴 때 사진도 아닌데? 그녀의 눈빛이 단번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왜 뒷면이 이렇게 찢겨 있어요? 나는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은지가 손을 뒤로 빼며 물었다. 이 아이, 누구예요? 준호가 사진을 보며 얼굴을 굳혔다. 엄마, 이게 누구야? 엄마 지갑에 이런 사진이 왜 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건, 나는 고개를 돌렸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잡았다. 엄마, 말 좀 해봐. 이 아이가 누군데?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울렸다. 아주 조심스럽고 떨리는 소리. 누군가가 밖에 서 있었다. 은지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 밤에 또 누구야? 밖에서 조용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복심님 댁 맞나요? 저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은지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나는 누가 문 뒤에 서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36년 전 내가 버린 그 아이가 드디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걸음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도 깊이 내려앉고 있었다. 문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차가운 밤 공기가 아니라 한 여자의 떨리는 숨소리였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조심스러운 자세로 서 있었다. 짧게 묶은 머리,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낡은 점퍼에 구겨진 청바지. 하지만 눈빛만은 내가 잊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무언가를 닮아 있었다. 은지가 문 앞에서 상대를 스캔하듯 위아래로 훑쳤다. 누구세요? 여자는 눈동자를 흔들며 말했다. 저, 복심님을 찾으러 왔어요.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준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신데 우리 엄마를 찾아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윤가연입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윤가현. 사진 속 내가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아이의 이름.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지가 예민하게 물었다. 가연?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이 시간에 갑자기. 여자는 초조하게 손끝을 비벼대며 말했다. 죄송해요. 낮에 전화드렸는데 말씀이 끊기셔서 혹시나 해서 찾아왔어요. 은지가 미묘하게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그래도 그렇지 밤에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준호가 은지를 제지하며 말했다. 여보, 일단 들어보자. 가연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반쯤 찢어지고 구겨져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흐릿하게 번진 글씨로 박복심님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이 편지 꼭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은지가 여전히 경계하며 물었다. 누가요? 여자는 조용히 입술을 떨었다. 저를 키워주셨던 박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순간 내 뒤통수가 얼어붙었다. 박 여사. 36년 전 내가 가연을 맡겼던 그 사람.
준호가 어색하게 내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연은 조심스럽게 나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복심 어머니 맞으시죠?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은지가 날카롭게 물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복심님의 딸입니다.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준호의 손에서 들고 있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탁자 위에서 미끄러진 그 흑백 사진. 3살쯤 된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뭐라고요?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딸이요? 어머니한테 딸이 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소파 등받이를 붙잡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연은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읽어보세요. 박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열자 박 여사의 손글씨가 나타났다. 복심아, 가연이를 36년 키웠어. 내가 데려온 그날을 기억해. 1989년 10월 15일 밤. 내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가연이 팔에는 담뱃불 자국이 3개 있었지. 넌 울면서 말했어. 언니, 제발 이해 좀 맡아주세요. 그 사람이 이해를 죽일 것 같아요. 나는 물었어. 경찰에 신고해. 근데 넌 고개를 저었어. 신고하면 더 심해져요. 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가연이를 받았어. 넌 가연이한테 말했지. 엄마 곧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근데 복심아, 너는 오지 않았어. 3주 후 내 남편 박경수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너는 준호만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갔지. 나는 이해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내 남편은 아들만 사랑했고 딸은 미워했으니까. 가연이를 데리고 가면 또 맞을 테니까. 준호만 데리고 가면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복심아, 이제 가연이는 알 권리가 있어. 왜 엄마가 없었는지, 왜 혼자였는지. 가연이를 만나줘. 내 딸이야. 박 여사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 글씨가 번졌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버지가 때렸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연이 천천히 팔을 걷어 올렸다. 팔뚝에 희미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동그란 흉터 3개가 있었다. 이게 아빠가 한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 은지가 입을 막았다. 준호는 벽을 향해 걸어가 이마를 벽에 대고 섰다. 왜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준호야. 내 아버지는 너한테만 좋은 사람이었어. 은지가 조용히 물었다. 왜 가연 씨만 미워하셨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 시아버지는 아들만 원했어. 딸은 필요 없다고 했어. 가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쳐다보지도 않았어.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방에 가두고 그러다 술만 먹으면 말을 잇지 못했다.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엄마는 저를 박 여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 사람한테서. 가연이 눈물을 흘렸다. 그럼 왜 안 데려갔어요? 아빠가 실종되고 나서
왜 저를 안 찾으러 왔어요? 나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가연아, 내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서 나는 너무 무서웠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어. 준호는 5살이었고, 너는 3살이었고, 나 혼자 둘을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어. 돌아와서 너를 다시 때릴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가연이 주저앉으며 울었다. 그럼 36년 동안 저는 버려진 거였어요? 아빠가 무서워서 오빠만 택하신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지는 멀찍이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동정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여전한 거리감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가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가연은 손을 내저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준호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럼 아버지는 진짜 실종된 거예요?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잘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신고는 하셨어요? 응 했지. 실종 신고했어. 근데 찾지 못했어. 가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공기를 갈랐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은지는 여전히 멀찍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연은 바닥에 앉은 채 편지를 꼭 쥐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시선과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36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우리 가족 앞에 드러났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더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시계가 째깍거렸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웅웅거렸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때였다. 쿵.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누나. 헐떡이는 목소리. 급하게 들어오는 발소리. 우리 모두 고개를 돌렸다. 현관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56세쯤 되어 보였다. 머리는 반백. 얼굴은 땀으로 범벅. 셔츠는 구겨져 있고 한쪽 신발끈이 풀려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벽을 짚고 있었다. 준호가 놀라며 일어섰다. 삼촌? 철수. 내 동생이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멈췄다.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다. 바닥에 앉아 있는 가연. 철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입술이 떨렸다. 눈이 커졌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너가.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연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봤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누구세요? 가연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철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너가 가연이지?
가연은 뒤로 물러났다. 어떻게 제 이름을? 철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털썩 앉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얼굴이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쌌다. 얼굴이 똑같아. 어렸을 때 그대로야. 가연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철수 옆으로 갔다. 철수야.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누나, 저 아이가 정말 가연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철수는 다시 가연을 바라봤다. 36년. 36년 만이구나.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를 아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외삼촌이야. 내 엄마 동생. 가연의 눈이 커졌다. 외삼촌? 철수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다. 너 3살 때 마지막으로 봤어. 그때 내가 작은 손으로 내 옷깃을 잡고 울면서 말했어. 삼촌, 나도 데려가. 근데 나는 목이 메었다. 나는 그냥 돌아섰어. 가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준호가 다가와 철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삼촌. 은지는 여전히 멀찍이 서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나를 바라봤다. 누나,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나는 철수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철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떨어뜨렸다. 방금 경찰한테 연락 왔어. 거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매형 유골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발견됐대. 가연이 작게 비명을 질렀다. 아빠. 은지가 벽을 짚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유골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개발 현장에서 공터파다가 유골이 나왔대. 경찰이 DNA 검사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박경수 씨 맞다고. 준호가 소파 등받이를 붙잡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아버지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철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사인은 두부 손상이래. 외부 충격에 의한 타살 가능성. 가연이 바닥을 기며 철수에게 다가왔다. 아빠가 죽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철수는 가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36년 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알아. 그날 밤 내가 봤으니까. 거실 전체가 숨을 멈췄다. 준호가 다가와 철수 앞에 쪼그려 앉았다. 삼촌, 뭘 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날 밤 봤어.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뭘 보셨어요? 철수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다. 매형이 누군가한테 맞아서 쓰러지는 걸. 은지가 벽에서 한 걸음 다가왔다. 누가 때렸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은 못 봤어. 너무 어두웠고 거리도 멀었고.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날
그날 밤이었어. 나는 누나네 집에 있었어. 밤 10시쯤 누나가 전화를 받더라. 매형이었어. 전화 목소리가 술 먹은 목소리였어. 크고 거칠었어. 집에 간다. 오늘 다 정리하겠다. 그런 말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철수가 계속 말했다. 전화 끊고 나서 누나 얼굴이 하얘졌어. 가연이. 누나가 그렇게 말했어. 가연이 위험해. 그때 가연이는 박 여사님 집에 있었어. 사흘 전에 맡긴 거였지. 매형이 술 먹고 가연이 찾으러 갈까봐. 누나가 두려워했어. 가연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누나한테 말했어. 내가 다녀올게. 매형 만나서 말릴게. 누나는 말렸어. 위험해. 오빠 화나면 무섭다고. 근데 나는 그냥 갔어. 누나 혼자 두고, 가연이 혼자 두고, 못 있겠더라.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철수는 눈을 떴다. 집 근처 골목. 박 여사님 집 가는 길목이었어. 나는 어둠 속에서 기다렸어. 10분? 20분? 그때 매형이 왔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 술 냄새가 멀리서도 느껴졌어. 혼자 중얼거리면서 오늘은 찾아낸다. 박 여사 집인지 뭔지 그렇게 말하면서 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나는 앞을 막았어. 매형, 집에 가세요. 술 깨고 내일 얘기해요. 근데 매형이 나를 밀쳤어. 비켜, 오늘 다 끝낸다. 나는 다시 막았어. 가연이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자 매형이 주먹을 들었어. 준호가 숨을 삼켰다. 싸우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났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누가요? 은지가 물었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남자였어. 키 큰, 덩치 큰 남자. 갑자기 골목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 그 남자가 매형 어깨를 잡더니 돌려 세웠어. 철수의 손이 떨렸다. 박경수 씨 맞죠? 그 남자가 말했어. 매형이 비틀거리며 그 남자를 봤어. 누구야? 김태수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순간 매형 얼굴이 굳었어. 나는 그 이름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김태수? 준호가 물었다. 누구예요, 그 사람? 철수가 대답했다. 사채업자. 매형한테 돈 빌려준 사람. 은지가 입을 막았다. 철수는 계속 말했다. 김태수가 말했어. 돈은 언제 갚을 겁니까? 벌써 6개월 넘었는데. 매형이 비틀거리며 말했어. 기다려줘. 조금만. 더는 못 기다립니다. 오늘 받아갑니다. 없어. 지금 없다고. 그러자 김태수가 매형 멱살을 잡았어. 가연이 눈을 크게 떴다. 철수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주머니 뒤져도 되겠습니까? 하지마. 제발. 근데 김태수는 매형 주머니를 뒤졌어. 지갑을 꺼내고 돈을 세고 고작 3만 원? 300만 원 빚에 3만 원 갖고 있습니까? 매형이 소리쳤어. 다음 주에 준다고. 기다려. 그러자 김태수가 매형을 밀쳤어. 철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매형이 뒤로 비틀거리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렸어. 그대로 넘어졌어. 머리가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철수의 목소리가 끊겼다. 거실은 죽은 듯 조용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소리가 났어. 둔탁한 무서운 소리. 매형이 쓰러졌어. 움직이지 않았어. 피가 나왔어. 가연이 울부짖었다. 아빠. 철수는 계속 말했다. 김태수가 놀라서 매형을 흔들었어. 야, 박경수. 일어나. 근데 매형은 대답이 없었어. 김태수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어. 나는 어둠 속에 숨어서 숨도 못 쉬고 있었어.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다음엔? 철수는 눈을 감았다. 김태수가 매형을 들어 올렸어. 없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준호가 벽을 쳤다. 왜 그때 신고 안 하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무서웠어. 신고하면 내가 목격자가 되고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냐? 왜 말리지 않았냐? 왜 도와주지 않았냐? 그런 질문들 받을 거고.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누나가 배우자니까 제일 먼저 의심받을 거고. 가연이 일도 매형이 가연이 학대한 거 다 드러날 거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철수가 계속 말했다. 나는 그냥 도망쳤어. 집으로 돌아와서 누나한테 말했어. 매형이 사고 당했어. 근데 신고하면 안 돼. 우리 다 끝나. 누나도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 실종 신고만 했어. 준호가 주먹을 떨었다. 36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였다. 현관문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크고 더 단호한 노크. 쿵쿵쿵. 경찰입니다. 박복심 씨 계십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준호가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중년의 형사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박복심 씨 맞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형사가 거실 안을 둘러봤다. 바닥에 앉은 가연, 벽에 기댄 철수, 창백한 얼굴의 준호, 멀찍이 선 은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준호가 비켜섰다. 두 형사가 거실로 들어왔다. 한 형사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박경수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는 철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박철수 씨도 계시네요. 찾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형사가 나를 보며 물었다. 1989년 11월 3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집에 있었어요. 혼자요? 아니요. 동생이랑 같이. 형사는 뭔가를 적었다. 남편분이 실종됐을 때 바로 신고하셨죠? 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으셨네요. 수색에도 참여 안 하시고 경찰서 방문도 딱 한 번. 왜입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형사가 철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박철수 씨, 그날 밤 어디 계셨습니까? 철수는 눈을 감았다. 집에 있었습니다. 누나 집에. 밤새요? 네. 그럼 박경수 씨가 집을 나간 건 못 보셨겠네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박철수 씨, 대답하십시오. 철수의 손이 떨렸다. 저는
다른 형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잠깐만요.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죠.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사진 속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머리는 벗겨지고 얼굴은 거칠었다. 철수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이 사람, 형사가 말했다. 이름은 김태수, 59세, 36년 전 불법 사채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고요. 최근 재개발로 유골이 발견되자 우리가 찾아갔더니 형사는 잠시 멈췄다. 자백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숨을 멈췄다. 박경수 씨를 자기가 때렸다고 빚받으러 갔다가 다퉜고 밀쳤는데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그리고 시신을 공터에 묻었다고 가연이 바닥을 치며 울었다. 형사가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김태수는 또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어둠 속에서 숨어서 형사가 한 걸음 다가갔다. 박철수 씨, 당신이죠? 그 목격자가.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36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철수는 나를 바라봤다. 누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증거은닉, 수사방해,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는 철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동행하시죠.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준호가 철수 팔을 잡았다. 삼촌, 정말 가셔야 해요? 철수는 준호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응, 이제 끝낼 때야. 그는 가연을 바라봤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가연을. 가연아. 가연이 고개를 들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가연과 눈을 맞췄다. 삼촌이 미안해. 36년 전 너를 두고 떠날 때 삼촌도 울었어. 가연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철수가 그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삼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가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형사를 향해 걸어갔다. 가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철수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나는 소리쳤다. 철수야. 철수가 돌아봤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철수는 작게 웃었다. 누나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형사를 따라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준호는 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은지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 가연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36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 게 아니라 더 깊은 슬픔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가연이 떠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36년 만에 만난 딸, 36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리고 연행된 동생.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계가 째깍거렸다. 새벽 5시. 은지가 갑자기 일어섰다.
저 먼저 자러 갈게요. 너무 피곤해서. 준호가 돌아봤다. 여보, 오빠도 어서 자요.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요.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쾅!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준호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다. 모르겠다.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도 자러 갈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들어가.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 혼자 거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 아침이었다. 하지만 이 아침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익숙한 일상.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은지가 나왔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연하게 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은지야, 밥 거의 다 됐어. 은지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물을 꺼내 마시고는 식탁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다. 나는 국을 떠서 상에 올렸다. 밥 먹을래? 아니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차가운 대답.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여보, 밥 안 먹어? 응. 나 회사 먼저 갈게. 은지가 일어서서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으며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문이 닫혔다. 준호가 민망한 표정으로 밥상에 앉았다. 엄마, 은지가 원래 아침 안 먹거든요. 알아. 나는 밥을 푸며 준호 앞에 놓았다. 준호는 몇 숟가락 뜨다가 휴대폰을 봤다. 엄마, 저도 먼저 갈게요. 오늘 회의 있어서. 그래. 다녀와. 준호도 나갔다. 나 혼자 남았다. 상 위에 아무도 먹지 않은 밥. 나는 천천히 혼자 밥을 먹었다.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다. 오후 2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은지였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은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다. 어머니, 반찬 왜 이렇게 없어요? 미안해. 오늘 장 보려고. 은지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왔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야, 회사 일찍 끝났어? 반차 썼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차갑게 잘린 대답. 은지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나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은지가 말했다.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다시 시작하세요. 나는 멈췄다. 집안일? 네. 이제 다 끝났잖아요. 가연 씨도 만났고 진실도 다 밝혀졌고 은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청소, 빨래, 설거지, 민재 돌보는 것 다 해주셔야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준호와 은지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방문에 귀를 대고 들었다.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어머니, 가연 씨한테 뭐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번에 보니 행색이 초라해 보이던데?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지. 어머니가 돈이라도 있으면. 근데 어머니 재산이 뭐가 있어? 시골집 있잖아. 그것도 나눠야 하잖아. 별로 되지도 않는 것을. 그래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생하는 거지. 모르겠다. 자자. 나는 문에서 떨어져.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은지는 내가 가연한테 유산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다. 얼마 되지 않은 시골집에 전 재산 있나. 그래서 더 무시하는 거였다. 쓸모없는 늙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다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민재를 돌보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은지는 더욱 차갑게 대했다.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접었어요? 어머니, 설거지 제대로 하세요. 어머니, 민재 좀 조용히 시켜요. 나는 고개만 숙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지 눈치를 보며 그저 회사 일에만 집중했다.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거실에서 민재를 돌보고 있었다. 민재가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봐. 공주 그렸어. 그래. 예쁘다. 민재가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 왜 울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민재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손 따뜻해. 나 할머니 좋아. 나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적어도 이 아이는 나를 필요로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민재를 안고 일어나 문을 열었다. 가연이 서 있었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단정한 화장을 하고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가연아. 가연이 미소 지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어서 들어와. 가연이 거실로 들어왔다. 민재를 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조카구나. 민재가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예요? 가연이 무릎을 꿇고 민재와 눈을 맞췄다. 나는 내 고모야. 민재가 웃었다. 고모 예뻐요. 가연이 민재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가연도 맞은편에 앉았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니? 가연이 천천히 말했다. 박 여사님, 유언장이에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유언장?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 남기셨어요. 그녀는 첫 장을 펼쳤다. 나 박순자는 건강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윤가연에게 상속한다. 나는 숨을 삼켰다. 가연이 계속 읽었다. 여기에는 다음의 재산이 포함된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한 채, 시가 약 50억, 예금 및 적금 총 10억 2천만 원, 주식 및 채권 약 4억 원, 부동산 임대 수익 연 3억.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연을 바라봤다. 총 얼마야? 가연이 조용히 말했다. 약 67억. 그리고 매년 임대 수익. 세금 떼고 2억 2천만 원 정도요. 나는 말을 잃었다. 가연이 미소 지었다. 박 여사님이 평생 모으신 거예요. 젊었을 때 작은 식당 하셨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셨고 주식도 하셨대요. 그걸 다 저한테 남기셨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가연아, 박 여사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가연도 눈물을 흘렸다. 네.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해외 연수도 보내주시고 36년 동안 저한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편지였다. 복심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가연이가 널 찾아갔을 거야. 나는 가연이한테 모든 재산을 남겼어. 그 아이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내가 못해준 거 내가 대신 해줬어. 원망하지 마.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복심아, 한 가지 더. 가연이한테 너를 도와달라고 했어. 받아. 거절하지 마. 그게 가연이가 너를 용서하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복심아, 이제 내 인생도 살아.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넌 충분히 힘들게 살았어.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연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그녀는 봉투를 내게 내밀었다. 이거 받으세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수표였다. 5억. 가연아, 이게. 가연이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이제 충분히 가졌어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직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이 좁은 집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받으세요. 이거라도 36년 동안 혼자서 오빠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거 이걸로 조금이라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너를 버렸는데. 가연이 내 손을 꽉 쥐었다. 어머니, 저도 아직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36년. 너무 길었어요. 근데 그녀는 편지를 보였다.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심이는 살아남으려고 했다. 너를 지키려고 했다.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저도 노력해 보려고요. 그녀는 수표를 내 손에 꽉 쥐어줬다.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제대로 사세요.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시면서. 나는 가연을 끌어안았다. 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은지였다.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다가 우리를 보고 멈췄다. 가연 씨? 가연이 고개를 들었다. 은지 씨, 안녕하세요. 은지가 거실로 들어오며 테이블 위 서류들을 봤다. 유언장, 재산 목록, 수표. 은지의 눈이 커졌다. 가연이 일어서서 은지에게 다가갔다. 은지 씨, 인사 제대로 못 드렸네요. 그녀는 명함을 꺼냈다. 저 지금 외국계 회사 다니고 있어요. 박 여사님이 대학원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은지가 명함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 서류들은? 가연이 미소 지었다. 박 여사님 유산이요. 제가 상속받았어요.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연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한테 조금이나마 드리려고 왔어요. 36년 동안 혼자서 오빠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요. 은지가 수표를 받다. 5억. 은지의 손이 떨렸다. 가연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아, 그리고 은지 씨. 이거 드릴게요. 은지가 봉투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500만 원이요. 민재 양육비.
고모로서 조금이나마 보태려고요. 은지의 입이 벌어졌다. 가연이 민재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민재야, 고모가 다음에 선물 많이 사줄게. 민재가 웃었다. 고모 좋아요. 가연이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천천히. 이야기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히 가. 가연이 현관으로 걸어가며 은지를 돌아봤다. 은지 씨,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문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거실은 조용해졌다. 은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다. 500만 원. 그리고 테이블 위에 수표. 5억. 은지의 얼굴은 창백하고 굳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수표를 집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은지가 말을 걸었다. 어머니. 나는 돌아봤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감사. 아니, 축하드려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수표를 내려다봤다. 5억 원. 내 평생 처음 보는 큰돈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가연아, 고마워. 그날 밤 은지와 준호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에 귀를 대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수표를 꺼내 다시 한번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때가 됐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다. 펜을 들고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번째 줄을 썼다. 혼자 살기.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준호가 밥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어제 가연 누나가 준 돈. 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국그릇을 준호 앞에 놓으며 말했다. 준호야, 엄마, 집 나가려고 해. 준호의 숟가락이 멈췄다. 네, 혼자 살아보려고.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갑자기 왜요?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도 신혼부부인데 엄마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래도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은지가 나왔다.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묘했다. 어머니, 나가신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준호가 은지를 봤다. 여보, 은지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할 것 같아요. 냉정한 말이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엄마 이제 혼자 살아보고 싶어. 일주일 후 나는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다니며 원룸을 봤다. 세 번째 부동산에서 괜찮은 곳을 찾았다. 여기요. 15평 원룸. 보증금 5천. 관리비 포함해서 월 10만 원. 집은 깨끗했고 햇빛도 잘 들었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내 이름으로.
박복심. 이사하는 날, 준호가 짐을 나르는 걸 도와줬다. 엄마, 이것도 가져가세요. 아니야, 그건 두고 갈게.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다. 은지는 현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가 내 다리를 붙잡았다. 할머니, 어디 가요? 나는 민재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 새 집으로 이사가. 민재 놀러 올 거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민재를 내려놓고 은지를 바라봤다. 은지야. 민재 잘 부탁해. 은지가 고개만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그럼 나갈게. 준호가 짐을 들고 나를 따라왔다. 새 집까지 차로 10분. 가까운 거리였다. 짐을 다 옮기고 준호가 말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래. 고마워, 준호야. 준호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 혼자 남았다. 빈 방. 햇빛만 가득한 방. 나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그 빛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다. 며칠 후 나는 구청에 갔다. 요양보호사 교육 신청하러 왔어요. 내 나이가 69이요.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아, 교육은 가능한데요. 힘드실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 달 교육 신청해 드릴게요. 교육은 한 달 과정이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힘들었다.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외울 것도 많았다. 하지만 즐거웠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교육을 함께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 나와 비슷한 나이였다. 저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요. 저는 자식들이 다 외국 나가고 혼자예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몇 달 후 자격증을 땄다. 손에 든 자격증을 보며 나는 웃었다. 69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받은 자격증이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박복심 씨,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요양원으로 갔다. 여기 담당하실 어르신이에요. 김순덕 할머니, 91세세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할머니 돌봐드릴 박복심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 복심이요.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작게 웃었다. 복심. 좋은 이름이네. 나는 할머니 손을 잡고 식사를 도와드렸다.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산책도 시켜드렸다. 힘들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됐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월급은 많지 않았다. 한 달에 200만 원. 하지만 내 돈이었다. 내가 번 돈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가연이 서 있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 가연아, 어떻게 왔어?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가연이 안으로 들어왔다. 와, 집 정말 깨끗하네요. 그리고 아늑해요. 그래, 엄마가 조금씩 꾸몄어. 작은 화분도 놓고 커튼도 새로 달고 액자도 몇 개 걸어놨다.
가연이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행복해 보여요. 나는 차를 끓이며 말했다. 응, 요즘 나름 재미있게 살아. 일은 어때요? 힘들긴 한데 보람 있어.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더라. 가연이 차를 받아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뭘? 어머니가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36년 전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잖아요. 폭력적인 남편하고 돈도 없고 아이 둘. 그런 상황에서 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이제 이해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나는 가연 손을 잡았다. 가연아, 고마워. 어머니, 저 용서할게요. 천천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나는 가연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36년의 시간이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연이 말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제주도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제주도? 갑자기 회사 휴가예요. 어머니랑 둘이서 여행 가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제가 모든 비용 다 낼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엄마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가연이 환하게 웃었다. 진짜요? 그럼 더 가야죠.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일주일 후, 나와 가연은 제주도 비행기에 올랐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어머니, 무서우세요? 아니, 신기해.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69년을 살면서 이런 풍경을 처음 보다니. 제주도에서 우리는 바다를 봤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가연은 내 사진을 많이 찍어줬다. 어머니,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진짜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가연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어요? 응, 너무 좋았어. 저도요. 어머니랑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정말 좋아요. 나는 가연 손을 잡았다. 가연아, 엄마 정말 미안해. 36년 동안 이런 시간 못 가져서. 가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부터라도 많이 만들면 돼요. 저 어머니랑 앞으로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요양원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가연은 한 달에 2번씩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가까워졌다. 준호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엄마도 보고 싶어. 다음에 놀러 갈게. 은지는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 그냥 그게 우리 사이였다. 적당한 거리. 그게 더 편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이 따뜻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가연이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응, 그냥 쉬고 있어. 저 지금 근처인데.
놀러 가도 돼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어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사갈게요. 치킨 좋아하시죠? 응, 좋아해. 30분 후 가연이 왔다. 손에 치킨과 케이크를 들고 어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가 깜빡했네. 가연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어머니, 소원 빌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소원. 나는 무엇을 빌어야 할까?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진 것 같다고. 딸이 있고, 일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자유가 있다. 나는 촛불을 불었다. 가연이 박수를 쳤다. 생신 축하해요, 어머니. 우리는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가연이 말했다. 어머니, 행복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지금 행복해. 가연이 내 손을 잡았다. 저도요. 어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그렇게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36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제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소중한 댓글 한 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